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700원 상승해서 4.9% 상승했고요. 14,9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크게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반등을 하였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5,15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내일 장도 이제 좀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별 거래량은 이제 41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은 이제 확실히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 아래로 다시 좀 감소를 하였지만 그간 이제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시작하는 듯한 시그널을 좀 보여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하루밖에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섞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2.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최근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그래도 겨우겨우 이제 코스피가 2200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아직도 700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자체는 이제 상승 대비해서는 뭔가 크게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증시 자체는 하락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계속해서 증시가 떨어졌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량주 종목들이 바닥 없이 그냥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이제 큰 쟁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런 지점에서 정리를 하라고 시그널을 줬다면 지금 이 정도의 손실을 보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접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크게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는 뭐 여기서 정리를 하던 여기서 정리를 하던 결국에는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런 구간에서 그죠? 평소보다 이제 많이 과도하게 하락했던 그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증시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뭐 사실이었죠. 이때까지 증시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 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뭐 미국 증시는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좀 올라갔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이어갔을 때 그래도 아주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하락세는 사실 뭐 크게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뭐 금융위기, 그리고 뭐 요때 코로나 한번 터졌을 때 그렇게 좀 떨어졌는데요. 사실상 3,300에서 지금 2,100까지 떨어진 것도 저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서 주가가 내가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에 대한 공포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때까지 떨어져 온 그 하락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내가 좀 더 낮은 가격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스럽게 이 시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사이클상 이 하락은 분명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상승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증시의 움직임에서 좀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있긴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확전이 되느냐,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핵을 쏴서 이제 거기에 나토라든지 미국이 그 러시아 쪽으로 대응을 하면서 확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런 급격한 그죠?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환율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이제 경기 침체죠. 그래서 그 아래 공포라고 하죠. 그 다음은 이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경기 침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런 시장에 대해서 악화되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악화되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장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대응 체계에 의해서 이 주가, 그죠? 주가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응을 하는데 그럼 심리적인 부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낙폭에 대해서는 뭐 바다 없이 계속 쭉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초기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좀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이걸 뭐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지수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이 밴드를 보았을 때는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저점 위치에 있는 것이 거의 뭐, 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시장 대응과 그죠? 그런 개선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요 정도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더 나오면서 조금 이제 뭐 예,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이 전체가 아주 낮은 구간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코스피가 뭐 3,300을 언제 다시 갈지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이 분명히 개선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 그런 최악의 심리 상황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볼 거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환율 바로 보겠습니다. 환율 뭐 1,428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네, 환율이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1,300원을 본격적으로 뛰어넘고부터는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없이 계속 이제 환율이 치솟아 버리면서 거의 150원 정도를 지금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래 왔지만 이제 드디어 좀 하락다운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 추세가 여전히 이제 수평으로 올라갈 만큼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 환율이 여기서 조금 식어버린다면 그래도 증시에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해외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이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너무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좀 이제 시장이 과도하게 좀 침체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네, 어느 정도 금리 인상 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미국 증시도 추가적인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3.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채 시장과 그런 외환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주식 시장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증시가 V자로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시장 하나하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해서 뭔가 자산을 들어가야 되니 빼야 되니 지금 현금 확보를 100% 해야 되니 뭐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그렇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장은 하락을 시작한 지 꽤 되었고, 저점 밴드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급등장이 끝나갈 쯤, 그죠? 그 고점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현금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을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는 방향이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되고 네, 100% 맞는 방향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 네, 추세를 읽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다가올 만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요 정도로 보고요. 네, 바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보던 거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코스피와 유사하게 하락했죠. 그래서 코스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뭐 사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은, 네, 블록딜 소식과 함께 하락이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왔던 것은 코스피에 대한 그런 과도한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없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유가죠, 그죠?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런 주가들이 좀 힘없이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WTI유, 브렌트유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쭉쭉 떨어지던 유가가 왜 갑자기 다시 올라가느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과도하게 이제 또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 사우디라든지 그런, 네, 그 산유국들이 오펙이죠. 네, 거기서 이제 감산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원유를 감산을 시킴으로 해서 그 과도한 유가 하락을 막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유가가, 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지금 대체 에너지원으로 언급되어 오던 그런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원전 에너지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지금 그런 뭐 노스트림간이라든지 그런 걸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네,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전 종목들 관련해서 뭐 이렇게 괜찮게 진행이 되었고요.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뭐 골고루 올랐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상승을 힘을 받은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화요일이었고,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트 자체는 뭐 지금 뭐 기술적인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때처럼, 네, 강하게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쭉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그 고를 파고부터는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맞추고 올라갈 때 맞추고 이게 주식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매수를 이어가고 결국에는 본인이 목표하는 가격에 도달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맞추는 것은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전저점이 깨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은 손절을 할 때가 아니고 추가 매입을 할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도하게 주가가 두산 에너빌티 하나만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빠졌기 때문이고 그런 시장에 대한 하락세도 어느 정도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증시에 따라서 뚝뚝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종목이, 네, 관심을 받을 때쯤 증시가 반등할 때쯤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하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이후에 뭐 내일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양봉이 나서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는 이제는 웬만해서 보기 힘든 가격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14,000원대, 그죠? 저도 14,000원대 매수를 했고요. 그 가격대가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뭐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보기 드문 가격대였죠, 사실은. 그죠? 그런 가격대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정리를 해서 뭐 지금 많이 내렸네 하고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다시 매수를 이런 가격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시장이 좋은 시그널이라고 나올 만한 그런 소스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은 심리적인 반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앞으로에 대한 그런 상황이 개선된다라고 판단했을 텐데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뉴스로 접하거나, 네, 이미 시장이 반등을 꽤나 하고 나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보기 드문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월봉 사실 무자비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오던 그런 수렴 패턴은 완벽하게 지금 무너졌지만 10월 달에 대한 움직임, 그 11월 달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흐름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 양봉으로, 네, 이런 고를 메워준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오늘 이제 13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다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만 7천 주. 그래서 뭐 투신, 뭐 연기금,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매수를 끝내고 이제는 뭐 9월 중순부터 거의 이제 옵션 만기일부터 해서는 계속해서 줄곧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정리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한 10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기금 전체의 그런 퍼센트가 바뀔 정도로 크게 매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 좀 매수를 강하게 해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도량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확실히 증시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로, 기계적인 매도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도 사실은 건강한 매수가 아니고요. 뭔가 공매도를 이용한 그런 매수라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나온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량, 그죠? 그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이제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 뭐 블록딜에 대한 그런 매물이 직접적으로 이 공매도화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매물을 이용해서 그걸 뭐 담보로 해서 주식을 빌려왔던 뭔가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량도 급증을 했던 것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낮아지고 나니까 15,000원대부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네, 공매도를 줄이면서, 네, 공매도를 쇼커버링 시키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매도라는 개념은 빌려와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물량은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블록딜로 받았던 물량은 외국인 투자자는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뭐 현물을 던졌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꽤나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많이 줄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상당 부분 이제 빌려와서 매도를 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쇼커버링을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외국인 지분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네, 그죠? 그러고 그 블록딜로 받았던 물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확 떨어지니까 공매도 잔고도 확확 줄고 있죠. 그래서 늘려왔던 그 공매도 잔고를 또 공격적으로 지금 상환을 시작했고요. 네, 오늘도 1310만 주에서 1230만 주까지 거의 80만 주 정도네요. 네, 그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4일자로 지금 일 거래량도, 일 공매도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매도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격대라기보다는 이제는 쇼커버링을 하면서 공매도를 메우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저렇게 쇼커버링이 된다라는 것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네, 충분히 지금 쇼커버링을 할 만한 가격대라고 판단을 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적으로 상환을 시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낮은 가격대에 속한다. 그리고 대차잔고도 지금 상환이 14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체결이 20만 주 뭐 해서 120만 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도 3,090만 주까지 감소를 했고요. 전체적인 추세로는, 네, 꾸준히 이제 줄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장고가 같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 다음은 이제 외국인 추정 물량이고요. 13만 주 매수였지만 이제 67만 주 정도 매도로 전환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일정 부분 또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율 자체는 뭐 11.55%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블록딜 진행 전 보유율보다 많은 보유율이죠, 지금이. 실제로 이 외국인 지분이 지금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쭉 떨어졌는데 지분은 그대로다. 그리고 공매도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낮은 주가에서 이제 현물을 매수한다면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 일석이조죠. 주가 떨어질 때도 돈 벌고 주가 올라갈 때도 단가 낮추면서 돈 벌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종목은 사실 개인 투자자가 좀 짧게 가져가기에는 좀 힘든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올해 말까지 이상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올해 말이라고 해봤자 2달,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서 이제 10월이 되었고요. 네,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오늘 특이했던 점은 이제 융자가 오늘 많이 상환이 되었고요. 주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뭐 상환도 많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꽤나 이제 줄어가는 것 같고, 일단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한번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해드릴 그런 기술적인 부분, 뭐 투자자 수급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고, 그 시장이 폭락의 거의 끝점을 왔고, 그죠? 최악의 상황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핵전쟁, 뭐,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 그죠? 금리 인상도 할 만큼 했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을 때, 이 과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려왔던 거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떨어지는 주가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은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그죠? 반등장이 왔을 때 분명히 이제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원자로를 직접 제작을 하고요. 그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로도 원자로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뉴스케일 파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그런 원전 협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것이, 원천 기술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있겠지만 그런 제조 기술, 그죠? 제조 기술을 우리나라가 지금 뛰어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뭐 외곽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국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내부 원자로와 같은 그런 어려운 기술들은 따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그렇게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아주 이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 뭐 원전뿐만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히 지금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시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한미프저 3파전을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이 이제 막판 수주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놓쳤던 부분이었는데요. 4달 우선 협상자 발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9월 28일자로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기사가 이제 4달이라고 한다면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이제 폴란드에 대한 우선 협상자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연말에 그런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보다도 착공일이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 원전보다 빠르게 사업자가 선정되었어야 했고요.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러시아와 거의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산도 그렇고, 네, 그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방산을 아주 크게 수출을 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방산 수출에 있어서 방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수출도 유력한 네,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하는 그죠? 원전 분야에서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한국 수력 원자력이 네, 협력을 해서 진출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폴란드 정부는 6천에서 9천 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2033년에 한 기를 시작으로 2043년까지 6기를 구축을 완료를 한다. 그리고 최종 사업자는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앞서 10월 초에 계약자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6기에 대해서 뭐 한 국가가 다 수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 가지 이 3파전이니까 또 골고루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또 가져갈 수도 있고요. 뭐 결국에는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 3파전 중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요. 미국 대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싸고요. 프랑스 대비해서는 50%죠. 거의 반값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규모가 큰 만큼 우리가 값싸게 안정적으로 아주 높은 기술의 그런 원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선례가 이제 UAE 그죠? 중동 쪽에서의 그런 성공적인 원전 프로젝트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3호기까지 전력을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10월 초라고 한다면 뭐 거의 다 왔죠. 네. 당장 이제 내일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갖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뭐 계속 우리가 꾸준히 자리를 만들고 지켜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소식들은 이제 서서히 하나둘씩 패를 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회사 22곳과 이렇게 MOU 체결을 했고 한미 공동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원전 공동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와 이제 긴밀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실제로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방문을 했었죠. 그게 한 3달 전이었나요?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각각 이제 사장단이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문을 해서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방문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수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공동 수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제조 기술, 미국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원전 제조 기술과 우리나라의 값싼 제조 경쟁력, 그런 것들과 함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천 기술, 그런 뭐 영업력 그런 것들을 합친다면 상당히 이제 양국의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죠? 탈원전 외치던 독일은 이미 원전 2기 가동 연장을 결정을 했고요. 전력난 대응을 위해서 이제 연말에 탈원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의 대명사인 독일도 지금 원전에 손을 댈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유럽에 대해서 에너지 수급도 지금 뭐 대체 에너지원을
땡겨서 뭐 공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대로 올랐기 때문에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원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네,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적 대비, 그죠? 면적 대비 생산하는 그런 단가를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이제 원전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풍력과 태양광도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핵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아주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기 생산 비용을 따졌을 때는 원전이 네, 상당히 이제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 핵 폐기물을 제외한다면 이제 면적으로 따진다면 원전이 이제 제일 작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뭔가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고 뭐 조금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를 집어서 어떤 에너지원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풍력과 태양광도 신재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지만 면적에 대해서 특히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좁은 면적에서 많은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전이 관심을 받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났던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뭐 그런 미국 쪽에서는 이런 뭐 풍력, 태양광도 충분히 많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좁은 구역에서 원전이 많아서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확실히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R&D라든지 그런 기술력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하나를 다 없애서 100% 여기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전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기저 에너지원은 유지를 하는 것은 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저 에너지원이 탈석탄에서 그 원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채워지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이 됐든 뭐 내후년이 됐든 에너지는 신재생과 원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중에서도 SMR로 결국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기업이 몇이 있을까? 어떤 기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전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네, 살펴보는 거고요. 네, 지금 뭐 블룸버그에서도 한국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활성화 성과가 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에 대한 위기 해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좋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에 대한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 발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에너지 안보 확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지금 뭐 주가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적지까지 그런 방향이 가는지, 그죠? 그런 흐름이 산업의 방향이 맞게 가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체크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뭐 신사업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주 잔고가 14조 이상이고요. 가스터빈, 수소, 해상 풍력, SMR, 그죠? 아직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네, 크게 뭐 많은 수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저번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았을 때도 가스터빈이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크게 진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이제 기사를 좀 보았을 때는 남동 발전이라든지 뭐 중부 발전이라든지 그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국산화에 초점을 두고
네, 그런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 기사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가스터빈 국산화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입장에서 의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스터빈에 대한 터빈들이 모두 외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국산화를 바꾼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제 그게 30% 정도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액만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큰 이 일감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풍력 사업은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어서 세계 최대 해상 풍력 터빈 제조사 지멘스 가메사죠. 지멘스 가메사와 이 대형 풍력, 초대형 풍력 발전에 대한 그런 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MOU 체결을 했고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매년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MR도 상당히 이제 수천억 이상 지금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신사업 수주만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큰 수주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형 원전까지 추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2022년 1분기 대비 2분기가 훨씬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커졌고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가 상당히 선방을 잘 했다. 뭐 사실 두산 밥켓이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상이 되었지만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회사채 발행도 하고 좀 이제 그런 블록 딜도 하고 조금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회사채 발행도 권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재무 구조 자체가 좋지 않아 가지고 회사채 발행도 불가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해지니까 CP에서 회사채로 좀 이제 단기 차입금에서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현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냥 바로바로 이제 상환을 시키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산업 특성상 중공업 특성상 부채가 뭐 제로가 될 수는 없고요. 그죠? 어느 정도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자금을 그래도 숨쉴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채 발행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뭐 회사채 발행했을 때 이번에 이제 이자율이 6%대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단기 차입금을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이 재무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도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이라고 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제 악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면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에 대해서 뭐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유동성 현금이 많이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엊그제도 이제 뭐 경남 BNK 은행인가요? 그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납품하는 그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억 가까이 지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금융 지원을 위해서 지금 제도적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차분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뭐 폴란드 원전 수주 이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완도금일 해상풍력 그 터빈 입찰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하기까지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11월 달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고요. 증시 상황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때까지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기다리면서 지금 14,000, 그죠? 이 14,000원대 1년에 몇 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1년에 처음 봤죠, 우리가. 그죠?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 처음 보는 가격입니다. 그만큼 어, 오기가 어려운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하고 마치고요. 내일 시장 뭐 추가로 상승을 하면 좋겠죠. 일단은 뭐 너무 주가에 지금 연연하진 않겠습니다. 차분히 계속 이런 상황 읽으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제 모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세를 보되 주가에 집중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